조선 골드맨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보시죠. 음식. 음식 좋다. 첫 번째 음식. 관문은요 바로 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의식주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조선시대 기록에는요 음식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 제9대 왕 성종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록에 보면요 성종이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 음식을 검색하면 무려 이 단어가 375회나 나옵니다. 375회? 그런데 그중 성종대만 97번이나 언급이 돼요. 와. 자, 성종이 정말 간절하게 사랑했던 음식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아, 후추다. 후추. 후추예요, 저게? 맞습니다. 성종은 왜 이토록 간절히 후추를 구하려고 했을까요? 맛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성종이 간절하게 바란 건 이 후추를 얻을 수 있는 후추 씨였어요, 씨. 성종은요, 후추가 서질에 효험이 있다고 해서 씨를 구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추를 잘 키워가지고 백성을 좀 살리는 약으로도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추는 100%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구할 방도가 없었죠. 성종은 재위 중 몇 년에 걸쳐서 이 주변국인 이 중국과 일본의 어떤 사신들, 또 대마도 영주와 대마도 상인들한테 제발 후추씨를 좀 구해오라라고 아주 끈질기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던 1485년 9월 성종이 마침 일본 사신을 대면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이때 성종은요, 일본 쪽에서 정말 호시탐탐 갖고 싶어하던 걸 준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든 후추씨 구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조선 골든벨 문제 나갑니다. 성종은 일본 사신에게 조선의 피읍 미음 디귿 지읒 기역을 줄 테니 후추씨를 구해달라. 여기서 피읍 미음 디귿 지읒 기역은 무엇인가요? 8만 대장경. 지금 청한 대장경은 여러 절에서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널리 수색하여 줄 것이니 너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후추가 서질에 효험이 있다고 하므로 그 씨를 얻어서 심으려고 한다. 당시 조선에서는요, 이 유학의 나라잖아요. 유학이 심화가 되면서 불교를 크게 배척을 하거든요. 맞아요. 반면 당시 일본에서는요, 이 불교가 크게 흥하면서 불교 경전이었던 이 대장경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성종은 과연 후추씨를 구했을까? 2개월 뒤 드디어 일본 사신이 연락을 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후추를 팔 때 그 씨를 삶아버립니다. 후추씨를 구하더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시 동남아에서 후추를 구해오곤 하는데 동남아에선 이 후추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종자 후추 씨를 팔지 않고요. 그냥 삶은 후추만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성종은 후추 씨 구하기 프로젝트 실패. 자, 그런데 이 후추 씨 구하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종이 몇 년 동안 이 후추 씨를 구했잖아요. 네. 그 결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두 번째 미니 스피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사신을 보낸 뒤 성종에게 생긴 이 황당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주변국에서 조선 왕실로 후추 선물이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받긴 했는데 사실 후추를 이렇게 다량으로 쓸 일은 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종이 예쁜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신하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또 상으로 후추도 내리고 이러면서 인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좋네요.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입니다. 행여 도주할 기색이라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챙겼어. 조선시대 그 폭군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이 연산군은요, 유흥과 사치에 있어서도 뭐 어마어마한 기록을 많이 남겼죠. 자, 그런 연산군이 특별히 욕심을 내던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네, 이게 왜냐면 흥청망청 잘 놀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체력.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이걸 많이 찾습니다. 해별, 강돈, 산채로 잡아 봉진하라. 해별이 뭐냐면 바다에서 사는 자라. 강도는 뭐냐면요, 강도는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이렇듯 연산군은요, 제위 내내 뭐 사슴꼬리, 사슴혀, 고래, 돌고래 이런 남다른 보양식 식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런 연산군이요, 어느 날부터 아주 푹 빠져버리는 또 다른 보양식이 있습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 맞습니다. 지금 들은 건 바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입니다. 자, 연산군이요, 이 귀뚜라미와 함께 배짱이, 잠자리 이런 곤충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조선 골든벨 문제. 연산군 대 귀뚜라미 등 곤충을 채집한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어린 남자아이들이 곤충 소리에 재빠르게 반응을 해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일하던 관서가 있어요. 관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회동습역소. 연산군대에 있었던 곤충 채집 담당 관서예요. 우와. 곤충 잡는 관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동습역소에서 근무하게 된 남자아이들이 몇 명이었냐면 총 72명. 엄청 많죠. 연산군은요, 바로 요 아이들한테 입힐 옷까지 따로 마련해 줍니다. 일종의 유니폼. 이거 보면 야, 연산군이 자신의 그 건강에 대한 집착,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조선 골든벨 식관문 다음 퀴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 성균관에 다니거나 홀로 과거를 공부하던 유생들의 제일 큰 목표가 뭘까요? 과거에 붙는 것. 그렇죠. 과거 합격.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는 거는요,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 뚫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했거든요. 정조 때 치러진 한 과거 시험에서는요, 경쟁률이 5만 대 1. 이런 극한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만큼 시험을 앞두고 초조함과 예민함이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은요, 각종 징크스가 생기는가 하면 먹는 음식도 조심해서 가려 먹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볼 때 게를 먹지 않는다. 해자는 해자에 씌어졌으므로 그 해산이란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음식을 피한다 그랬죠? 게. 게. 왜냐면 게를 가리키는 그 한자가 지금 여기 게해자, 맨 앞에 보이는 그 게해자인데, 여기 잘 보시면 밑쪽에 풀해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수험생들은 합격하는데 본인만 해산돼서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하면서 이 게를 피한 거예요. 의미부여를 엄청 하셨네. 여기서 잠깐 조선 골든벨 문제. 자, 뒤에 보면 이것도 안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모 칸에 들어갈 음식과 그 음식을 싫어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장거도 먹지 않는다. 그 의미 낙제와 비슷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민가 백성들은요, 낙지를 낙제로 부르곤 했대요. 낙제. 보이는 기록과 같이 발음이 낙제랑 똑같기 때문에 피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선 초기 조선 제 4대 왕 세종을 한번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실제로도 세종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밤낮 헌신했던 그런 왕입니다. 시계로구나. 우리 시계요. 근데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 세종이 30대 후반부터 유독 심하게 앓던 병이 하나 있습니다. 지옥에 눈 되게 오, 눈 안 맞습니다. 보이잖아요. 안질, 눈병이었어요. 눈병. 또 오른쪽 눈은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바로 이 앞사람을 분간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종은 중국에서 약도 구해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의 귀가 쫑긋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눈병 치료에 이 효과가 좋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지? 여기서 미니 스피드 퀴즈 갑니다. 하와이가 세종이 눈병에 마신 치료약은 무엇입니까? 자, 세종이 마신 거는요, 바로 초수라는 겁니다.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나던 신기한 맛의 물이었어요. 산초나무초 또는 후추나무초, 후추처럼 톡 쏘는 그 매운맛이 나는 물이다. 근데 대박. 그때부터 그럼 탄산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전혀 몰랐어요. 대박이다. 세종은 충청도 청주의 이 초수리라는 마을로 직접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후 궁으로 돌아와서는요, 지금의 세종시인 전의연에서 나는 초수를 배달시켜서 드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효험이 있었을까요? 1449년 12월 기록에 이렇게 나오네요. 세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안질은 이제 나았다. 제도입니다. 제도. 조선의 각양각색 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조선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삶 중에서 특히 신경 쓴 게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혼인. 맞아요, 혼인이에요. 와. 여기서 바로 조선 골든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넘도록 결혼하지 못하면 나라에서 이걸 해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혼인 보조금 정책은요, 조선시대 구호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걸 고조라고 불렀어요. 고조. 보살피며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세종 때는요, 결혼 못한 양반집 자녀들을 결혼시키도록 재촉하라고 하면서 쌀, 콩 이런 걸 내어줬습니다. 백성들의 불편함이 이리 큰데 어찌 그것을 4대 잣대로 논할 수 있겠어? 백성 사랑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왕. 세종의 업적은 뭐 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바로 출산 휴가예요. 오, 출산휴가. 그때 나온 거구나. 당시 그 관노비들의 그 출산 휴가를 법으로 정한 겁니다. 세종이 출산 휴가 명령을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보시죠. 경회공처의 관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100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자, 그렇게 해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종은 이 출산 휴가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기존 100일에 더해서 이제는 출산 예정 한 달 전부터 쉴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와, 출산 전에 이제? 그러면은 총 130일? 그렇죠. 출산 휴가 130일. 오유, 요즘도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데요? 지금보다 더 파격적이다.
14년이 흘렀네. 이번엔 1434년. 세종이 가만히 보니까 산모가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미니 스페일 퀴즈. 예. 세종은 다시 출산율을 어떻게 개정했을까요? 그 남편에게는 전년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할 수 없게 되니 이제부터는 관노비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근무하게 하라. 산모인 관노비는 130일, 그 남편은 30일. 와, 이 조선시대 정말 파격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출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홍서범 유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남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쫓으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어요. 근데 그 약간 왕한테 보호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양반과 평민이 이혼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양반이 이혼하는 방법은 남편이 처에 대한 이혼을 요구하면 국가에서 이혼을 허락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이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왕의 허가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양반 경우에는. 평민층의 이혼은요, 왕의 허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증명할 게 필요하잖아요. 이혼했다는 걸.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문서인 휴서라는 걸 적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휴서가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한문을 모르는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조선 골든벨 나갑니다. 오케이. 글을 모르는 평민 여성의 경우 이혼할 때 남자로부터 할급 휴서로 이것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남자 저고리의 어떤 부분을 잘라서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조선시대 평민들의 이혼 증서 역할을 했던 할급 휴서는 남자 저고리의 옷고름이나 저고리의 앞섭, 이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겹쳐져야 할 부분 중 하나인 앞섭을 잘라냄으로써 서로 붙어 있어야 할 부부가 갈라서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의미가. 슬프다. 슬프다. 세 번째 관문은 뷰티입니다. 네. 조선의 왕실 여인들은 어떤 화장품으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없지 궁금하죠? 않았나 거의? 자, 보시죠. 우와. 이거 뭘까요? 화장품 담는 그릇. 좋아요. 이 해당 물건은요, 2015년도에 출토된 조선 화협 옹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화장 도구들입니다. 아 빛도 있고 뭐. 근데 지금 화협 옹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협 옹주가 누군지는 아세요? 영조를 모셨던 또 홍국영으로서 화여공주는 이제 조선 21대 영조의 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영빈 이씨. 사도세자 누나. 사도세자의 누나입니다. 네, 실제로. 근데 정조한테는 이제 고모죠. 근데 아쉽게도 19살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어머,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 자, 그렇다면 이제 화협 옹주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화장품을 썼을까? 이 12개의 작은 도자기에는요, 하얀색 가루도 있었고요, 빨간색 가루도 있었고요, 갈색 고체, 투명한 액체 등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흰 가루는 아마도 파운데이션 같아요. 파운데이션. 와, 그때 파운데이션. 그러니까요. 빨간색 가루는 립스틱이나 볼터치. 와. 네. 그리고 갈색 고체는 크림 종류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액체류는 촉촉한 피부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스킨 토너,
로션. 예. 세럼. 영양 에센스? 이 화장품 중에서 요 속에 액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화엽 옹주가 발랐을 그 액체가 옹주님의 화장품답게 특이하게도 곤충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자, 여기서 조선 골든벨 문제 나갑니다. 화엽 옹주의 액체 화장품엔 어떤 곤충이 사용됐을까요? 화엽 옹주의 액체 화장품은요, 바로 개미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개미야? 그러니까 효과가 있나? 중국 명나라 그 약학서 중 하나인 본초 강목에는요, 악성 종기나 부스럼과 같은 피부병에 개미를 찧어 바르거나 갈아서 다른 약에 섞어 바르면 좋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에 개미가 효과가 있다라고 본 거였죠. 여드름 치료제 이런 걸로. 네. 어떻게 피부 관리를 위한 왕실 여인들의 노력 대단하죠? 네. 자, 그렇다면 화장 외에 조선 여성들은 어떻게 자신을 또 꾸몄을까?